자,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2021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제목은 인간 태반의 내재적 모자이크 현상과 광범위한 돌연변이. 주제는 태반인데요. 보통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의 요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셨죠? 네, 대부분 그렇죠. 10개월 동안 아기를 키우고 나면 사라지는 임시 장기니까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태반이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이한, 유전적 무법지대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적 무법지대요? 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조직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연구죠.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미스테리를 푸는 겁니다. 태반은 왜 이런 이상한 유전적 특징을 갖게 됐고, 그게 우리와 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37개의 만삭 태반에서 무려 86개의 조직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 전체를 읽어내는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태반이 유전적으로 균일한 조직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전혀요. 오히려 각기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집단들이 조각보처럼 기워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패치워크 같았어요. 심지어 같은 태반 안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들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단위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제 팔에서 뗀 피부 조직이랑 몇 센티미터 옆에서 뗀 피부 조직은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아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건강한 인체 조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클론성 확장입니다. 클론성 확장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보통 건강한 조직은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서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정원과 같아요. 이걸 다클론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반은 마치 씨앗 딱 하나를 심었는데 그 식물 하나가 미친 듯이 자라서 정원 전체를 뒤덮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태반의 각 구역이 단 하나의 조상세포로부터 복제된 세포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대규모로 증식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바로 돌연변이죠.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이런 태반의 돌연변이 패턴이 소아암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소아암과 비슷하다는 말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럼 태반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패턴만 비슷하고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건가요? 이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태반이 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쌓이는 방식이 소아암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거죠. 특히 SBS18이라는 특정 돌연변이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건강한 조직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태반에서는 전체 돌연변이의 무려 43%를 차지했어요. 43%요? 그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요?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건강한 조직 중에 이 SBAS18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장 조직도 평균 13%에 불과했거든요. 13%랑 43%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43%는 정말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태반은 건강한 조직 중 유일하게 염색체 개수가 변하는 염색체 수 변화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유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조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돌연변이가 생기는 패턴이 암과 유사할 정도로 유전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럼 이 기묘한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태반의 어떤 부분이 이런 사고뭉치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진도 그게 궁금해서 태반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태반의 가장 바깥층에서 태아와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영양막 세포와 그 안쪽에서 구조를 지지하는 태아 중간엽 중심부를 현미경으로 분리해서 각각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태반의 껍데기와 속살을 나눠서 본 거네요? 그렇죠.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태아와 더 가까운 속살, 즉 중간엽 중심부는 여러 세포에서 유래한 정상적인 다클론성 조직이었어요.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정원 같았죠. 하지만 껍데기인 영양막 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유래한 단일 클론성을 보였습니다. 아, 그 하나의 식물이 뒤덮은 정원이요? 네, 바로 그거요. 드디어 범인을 찾았네요. 태반의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은 주로 이 바깥층의 영양막 세포들이 하나의 조상세포로부터 엉청하게 증식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영양막 세포의 대규모 확장이 바로 태반이 가진 독특한 유전적 특성의 주된 원인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죠.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애초에 같은 수정란에서 시작했을 텐데 어느 시점부터 태아와 태반이 이렇게 다른 유전적 운명을 걷게 되는 걸까요? 아주 초기 단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구진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단계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유전적 병목 현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분석한 42건의 임신 중 절반에 가까운 23건에서 태아가 될 세포와 태반이 될 세포의 유전적 분리가 수정 후 첫 몇 번의 세포 분열 안에 일어났어요. 첫 몇 번의 세포 분열하네요. 심지어 그중 11건에서는 태반과 태아, 그러니까 탯줄 조직으로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공유되는 초기 배아 돌연변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네. 이건 두 계통이 수정란의 첫 번째 세포 분열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첫 번째 세포 분열이요? 네. 그럼 수정이 되자마자 너는 아기가 되어라, 나는 태반이 되겠다 하고 유전적 운명이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극도로 이른 시기의 분리가 태반 국환성 모자이크 현상, 즉 태반에만 유전적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사례가 이 논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10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은 3개인 3염색체증을 가진 수정란의 경우였죠.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아가 시작부터 치명적일 수 있는 유전병을 갖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봐, 이 잘못된 유전 정보는 살아남는데 방해가 되겠어 라고 판단하고는 그 불량 부품들을 전부 임시창고인 태반 쪽으로 몰아놓고 자기 자신은 건강한 세포로만 재구성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3염색체성 구조, 트라이소믹 레스큐 메커니즘입니다. 이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정란은 10번 염색체가 3개인 상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기 배아 단계에서 어떤 세포 하나가 우연히 비정상적인 여분의 염색체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아, 우연이요? 네. 이 경우는 아버지에게서 온 염색체였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정상적으로 2개의 염색체, 어머니에게서 온 2개만 갖게 된 거죠. 스스로를 치료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구조된 세포가 결국 태아와 태반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3염색체증을 그대로 유지한 다른 비정상 세포들은 태반의 나머지 부분을 형성했고요. 와, 말하자면 배아 스스로 치명적인 유전적 오류를 태반이라는 격리구역으로 몰아놓고 태아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한 셈이에요. 이건 정말 생명의 경이로운 그 자체네요. 보통 유전적 결함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는데 수정란 첫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상화하는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었다니? 우리가 생명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정 후 첫 세포 분열 단계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병목 현상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태아를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수정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임시장기인 태반으로 던져버리고 영구적인 개체가 될 태아는 건강하게 지켜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이타적인 장기네요. 자신은 10개월만 존재하고 사라질 운명이니까 모든 유전적 위험을 짊어지고 가는 총알바지 역할을 자처한 셈이잖아요. 태반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연구는 태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모든 걸 정리해보죠. 오늘 살펴본 연구가 태반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태반의 그 기이한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 결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내재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꼽고 싶어요.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태반의 정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반의 유전체가 왜 소아암과 유사할 정도로 돌연변이가 많은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점이죠. 바로 영양막이라는 특정 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독특한 발생 과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발견은 태아와 태반이 아주 이른 시기에 유전적으로 분리되면서 3염색체성 구조 같은 현상을 통해 치명적인 유전병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겠네요. 네, 이런 발견들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원인 불명의 자간전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 같은 임신 합병증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거든요. 물론 이 연구 하나만으로 태반의 유전적 변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임신 합병증을 진단하거나 예측할 때 태아뿐만 아니라 태반의 유전적 상태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서 발견된 일부 유전적 변이들, 예를 들어 백위드 비대만 증후군과 관련된 11번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요. 분명히 유전적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해당 임신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이상이 있는데도요? 네, 이건 태반이 어느 정도의 유전적 이상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진은 태반이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해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 같은 다른 영구적인 조직들처럼 엄격한 유전체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태반의 이런 유전적 불안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버그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기능은 아닐까요? 정확해요. 태아라는 본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유전적 총알을 대신 맞아주는 일종의 일회용 방패 같은 존재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처럼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다른 생물학적 시스템들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독특한 유전적 규칙 아래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생명의 시작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바로 인간 태반의 유전적 비밀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태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러니까 각각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조각들이 막 섞여 있는 일종의 모자이크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아주 건강한 태반에서조차 다른 어떤 인체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반에서 발견되는 이런 유전적인 혼돈, 이걸 과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질병의 씨앗, 즉 어떤 병리적 상태의 징후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 현상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기제를 포함하는 태반 고유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건강한 조직에서는 용납되기 힘든 유전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 임신 합병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취약성의 증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반의 유전적 다양성을 문제나 결함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봅니다. 연구를 보면요. 조사된 모든 태반 조직 샘플이 각기 다른 유전적 배경을 가진 독립적인 클론, 그러니까 세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태반은 유전적 조각보 같은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초기 배아 발생 시기에 발달 병목 현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오히려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반은 임신 기간에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기관이잖아요. 평생 써야 하는 뇌나 심장 같은 기관하고는 아예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수십 년간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 없이 단 10개월간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설득력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태반의 유전적 상태를 정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특징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연구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건강한 인체 조직 중 거의 유일하게 체세포 복제수 변이가 아주 흔하게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보통 암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유전체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태반 조직의 돌연변이 총량과 그 패턴이 일부 소아암과 유사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특정 돌연변이 시그니처, 그러니까 SBS18이라는 게 다른 어떤 건강한 조직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태반이 유전적 손상을 막아내는 방어체계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자궁 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다는 증거일 수 있죠. 과거부터도 제한된 태반 모자이크 현상이 임신 중독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 같은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발견된 훨씬 더 광범위한 모자이크 현상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취약성의 명백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의견이 갈리는군요. 특히 소아암과 유사하다는 비교는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돌연변이 패턴의 유사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데이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반과 소아암 세포 모두 자궁 내에서 극도로 빠른 속도로 분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연변이율이 비슷한 건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정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태반의 세포 증식은 특정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무동인 확장이라는 겁니다.
아, 무동인 확장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는 특정 유전자의 고장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무한 증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태반의 클론 확장은 그런 운전자 유전자 없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일어나는 통제된 발달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이것은 악성 증식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암이라는 프레임으로 태반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동인이라는 말이 그 현상의 위험성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암이 아니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체세포 복제수 변이 문제를 다시 보죠. 우리 몸의 DNA를 뭐랄까 여러 권으로 된 백과사전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대부분의 건강한 조직세포들은 이 백과사전 전집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반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세포는 특정 권이 통째로 사라져 있고 어떤 세포는 특정 권이 두세 권씩 복제되어 있는 그런 유전적 혼돈 상태가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비유는 이해하기 쉽네요. 하지만 저는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태반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10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급조된 임시 건물 같은 거죠. 완벽한 설계도보다는 빠른 완공과 기능 수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설계도 변용은 오히려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 건물을 부실 공사라면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 즉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유전적 불안정성이 바로 태반 기능장애나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정상 임신과 합병증이 있는 임신 사이에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건 샘플 크기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 지점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오히려 저는 그 불안정성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태아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교한 보호 장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발달 병목 현상을 통해서 말이죠. 발달 병목 현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과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수정 후 단 몇 번의 세포 분열이라는 극초기 단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유전적 도박 아닙니까? 도박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선별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나온 삼염색체성 구조, 트라이소믹 레스큐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아, 그 사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죠. 네. 연구팀이 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요. 수정란 단계에서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10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은, 즉 삼염색체성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놀랍게도 태아는 정상적으로 2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채 발달했고 문제가 있던 그 삼염색체성 세포들은 오직 태반의 한쪽 구역에만 딱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초기 배아 단계에서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태아로 발달할 계통에서 분리해서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장처럼 태반 쪽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태반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태아를 구해낸 거죠. 이것이야말로 발달 병목 현상이 혼돈이 아닌 정교한 보호 전략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구조라는 결과론적인 표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한 사례의 결과는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보면 이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초기 세포 몇 개 중에 어떤 세포가 태아가 되고 어떤 세포가 태반이 될지, 어떤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선택될지는 순전히 우연에 가깝거든요. 심지어 연구에서는 태반과 태아가 공유하는 돌연변이가 없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남남처럼 분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초기 배아의 유전적 혼돈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완전한 분리 현상이야말로 이 과정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발달 경로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연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임신에서 태반과 태아 계통 사이에 이런 유전적 분리, 즉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런 분리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초기 배아 단계의 사소한 유전적 결함조차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돼서 훨씬 더 많은 임신이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본질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주류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높은 돌연변이 시그니처 SBS18입니다. 이건 태반이 지속적인 손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손상의 증거가 아니라 태반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 대한 일종의 적응의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강한 조직들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너무나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대장 조직 역시 상당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태반의 SBS18 비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이는 태반이 끊임없는 산화 스트레스 공격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좋은 신호는 아니죠. 저는 그 이유를 태반이 겪는 매우 역동적인 생리학적 환경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에 한 8주에서 12주 사이 태반의 육모 주변 혈액의 산소 농도가 약 3배나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저산소 환경에서 갑자기 고산소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세포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바로 그 충격이 유전체에 SBS18이라는 서명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즉, 이건 병적인 손상이 아니라 태반이 임무를 수행하며 겪는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결국 유전체 손상을 계속해서 축적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태반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발생하는 임신 중독증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축적된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걸 정상적인 적응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높은 SBS18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리적 과정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조직에서 특정 돌연변이 패턴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 관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태반은 일시적인 기관입니다. 10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태어를 지원하는 임무를 완수하면 그 역할이 끝납니다. 따라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하는 다른 조직과 똑같은 수준의 완벽한 유전체 보호 메커니즘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빠른 성장과 기능적 유연성을 위해 유전체 안정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선택된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무동인 클론 확장, 삼염색체성 구조 같은 현상들은 모두 이러한 태반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유전적 취약성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면 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연구는 태반이 다른 어떤 건강한 조직보다 유전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독특한 전력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불안정성이야말로 태반 기능 부전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이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그저 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아슬아슬한 유전적 줄타기가 어떻게 실패로 이어져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혈률이 태반이라는 이 일시적 기관의 독특한 발달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태아를 보호하고 또 급격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화가 찾아낸 내재적이고 정상적인 특성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태반이 다른 건강한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유전적으로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상의 범주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이 유전적 취약성이 어떻게 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논의는 태반의 유전적 구조가 이전에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반의 이 광범위한 모자이크 현상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병리적 위험을 내포한 잠재적 문제의 징후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이 복잡한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를 통해 생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관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인간 태반의 유전적 비밀을 파헤친 최신 연구자료 하나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태반은 태아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균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태반은 사실 각각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조각이 이어 붙여진 하나의 패치워크, 모자이크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군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라나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논점이 시작됩니다. 이 정말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태반의 광범위한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 과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정교하고 정상적인 발생 과정의 일부일까? 저는 이것이 태아를 위한 최전선의 방어선이자 고도로 발달된 생물학적 전략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태반의 유전적 특징이 소아암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태반 기능 장애나 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불안정성에 징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반의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 이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태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이건 어떤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영리한 생물학적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근거는 수정란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정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포덩어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태아가 될 내부 세포그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반이 될 영양외배엽입니다. 이 두 세포 계통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일종의 발생학적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된 42건의 임신 중에서 거의 절반에서 태아와 태반의 유전적 구성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게 왜 보호 전략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초기 분리가 치명적일 수 있는 유전적 오류를 태아로부터 격리시키는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자료에 제시된 3염색체성 구조, 영어로는 트리소믹 레스큐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한 수정란이 10번 염색체를 정상적인 2대가 아니라 3개를 가진, 즉 3염색체성 상태로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는 대부분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유전적 결함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태아로 자라날 내부 세포계의 세포들이 분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여분의 10번 염색체 하나를 스스로 버려서 정상적인 2개만 가진 세포로 되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된 셈이죠. 그럼 그 버려진 비정상 염색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태반이 될 영양외배엽 세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태반이 유전적 총대를 메고 태아는 건강하게 자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태반이 유전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흔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이 그 현상이 정상이거나 무해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료는 태반이 다른 건강한 인체 조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그 극심한 유전적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 암과의 유사성입니다.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태반 조직의 돌연변이 부담, 다시 말해 유전적 변이의 총량과 그 패턴이 소아암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BS18이라는 돌연변이 시그니처입니다. 그 SBS18 시그니처요?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SBS18은 우리 몸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즉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다른 말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특징적인 유전적 흉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대장 조직에서 이 SBS18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3%인 반면에 태반에서는 무려 43%에 달합니다. 3배가 넘는 수치죠. 다시 말해서 태반은 임신 기간 내내 마치 한계까지 가동되는 엔진처럼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유전적 손상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건강한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태반의 유전체에서는 염색체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추가되는 복제수 변이, 즉 커피 넘버 체인지가 아주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암 조직에서 발견되는 유전체 불안정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거든요. 태반이 일시적인 기관이라 유전체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느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역설적으로 태반이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고 축적되기 매우 쉬운 위험지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정상의 정리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37개의 정상 및 합병증 태반에서 채취한 86개의 모든 샘플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클론성 확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클론성 확장이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단 하나의 세포가 증식해서 자신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집단, 그러니까 하나의 패치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태반이 이런 패치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이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예외가 아니라 태반 발달의 보편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정상이었던 임신과 자간전증이나 태아성장 제한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있었던 임신 사이에 돌연변이의 총량이나 종류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돌연변이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당연히 합병증이 있는 태반에서 더 많거나 특별한 돌연변이가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유전적 특성이 임신 결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태반에서 발견된다는 보편성이 곧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저자들도 지적했듯이 태반 내 유전적 변이는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균일성 때문에 똑같은 돌연변이 부담을 가지고도 임신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클론, 즉 세포 패치가 태반의 기능과 무관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똑같은 패치가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밀집된 핵심적인 기능 부위에 우연히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자간전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 같은 주요 산과적 증후군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클론이 어디에 위치할 때 위험한지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위험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저는 그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나 확률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10번 염색체 3염색체성 구조 사례가 보여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오류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는 유전적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정상적인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명백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수정란은 분명 비정상이었지만 태반이 그 이상을 떠안음으로써 태아는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불안정성이 아니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태반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미래 세대를 지키는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 역동적인 과정의 어두운 이면을 봐야 합니다. 돌연변이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소아암과 유사한 돌연변이율과 산화 스트레스의 흔적인 SBS18 시그니처의 압도적인 우세는 태반이 임신 기간 내내 극심한 돌연변이 유발 환경, 그러니까 돌연변이 원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임신 초기 8주에서 12주 사이에 태반 주변 모체 혈액의 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죠. 이런 급격한 산소 농도의 변화는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DNA를 직접 손상시켜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유전체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태반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물론 태반이 처한 환경이 유전적으로 혹독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태반의 근본적인 특성, 즉 이 기관이 결국 출산과 함께 폐기되는 일시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뇌나 심장 같은 영구적인 조직들은 수십 년간 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전체를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정교한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반은 단 10개월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엄격한 유전체 보존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자원을 폭발적인 성장과 태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진화적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암과 유사한 돌연변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일 뿐, 그 기원과 기능적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세포의 증식은 통제 불능의 비정상적 과정이지만 태반의 클론 확장은 정해진 발생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관이라 괜찮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암세포의 논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암세포 역시 개체의 영속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자신의 단기적인 생존과 증식에만 집중하죠. 태반의 전략이 단기 효율에 집중한다는 점, 암과 유사하다는 점,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에는 분명 끔찍한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11번 염색체에서 발견된 북의 단친 이염색체성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보통 아이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11번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 현상은 두 개를 모두 아빠에게서만 물려받는 드문 유전적 오류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11번 염색체의 특정 영역 11p15는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가 태아에게 직접 발생하면 통제 불가능한 과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베쿠이트 비대만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사례에서는 다행히 이 오류가 태반에만 국한돼서 태아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변화가 태반에서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관의 근본적인 유전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인 보호 메커니즘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사례 역시 태반이 위험을 격리했기 때문에 태아가 안전했던 것 아닙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오류를 태아에게 전달하지 않고 태반 내에 가두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자료는 태반의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 혼란이나 오류의 무작위적 집합이 아니라 태아와 태반의 운명을 초기부터 분리하고 잠재적인 유전적 문제를 격리시키는 발생 과정에 내재된 질서 있는 메커니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학계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 기전은 불분명했던 태반 국한성 모자이크 현상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며 태반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이 자료가 태반이 소아암과 비견될 정도의 높은 돌연변 이율과 유전체 불안정성을 보이는 인체에서 가장 특별하고 어쩌면 위험한 조직 중 하나임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격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태반과 태아는 탯줄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불안정한 태반이 어떻게 태아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불안정성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임신 합병증에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정상 혹은 효율적인 전력으로 규정하고 안심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태반이 우리가 생각했던 유전적으로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수많은 돌연변이를 품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임을 밝혔습니다. 태반의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적응 전략이라는 제 관점은 삼염색체성 구조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현상이 질병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제 관점은 이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반의 이 놀라운 유전적 특성이 생명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숨겨진 위험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더 깊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결론에 도달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인간 태반의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태반이 수많은 돌연변이를 가진 모자이크 조직이고 심지어 일부 소아암과 유사하다는 정말 놀라운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발견이 뭐랄까 스스로 그 잠재력을 좀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숨겨진 보석을 꺼내서 모두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세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문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맨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독창적인 발견이요. 태반의 돌연변이 양상이 소아암과 유사하다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논문의 중반부, 그림사나 토론 섹션에 가서야 등장하거든요. 네, 저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건 마치 영화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아무 레고도 없이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것과 같아요. 독자가 이게 뭐지? 하고 그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기도 전에 그냥 휙 지나쳐버릴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하네요. 건강한 태반의 유전체가 암과 비슷하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걸 왜 논문 맨 앞에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연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결과를 앞세우지 않나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연구자분들은 그 논리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아,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식으로요? 네. 태반의 기본적인 유전적 특성부터 하나씩 설명하고 데이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가장 놀라운 결론을 제시하는 뭐랄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거죠. 신중하고 학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학술 논문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전면에 배치했을 때 혹시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으로만 비칠 위험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태반이 암과 같다는 헤드라인이 연구의 진짜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비교는 단순히 자극적인 비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자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아, 건강한 조직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견이기 때문이죠. 이걸 뒤에 숨기는 건 연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죠. 차라리 초록과 서론에서부터 우리는 정상 조직으로 알려진 태반에서 암과 유사한 수준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정말 전례 없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그로가 아니라 이 연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건강한 기관이 암과 같은 유전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독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논문을 읽게 돼요. 단순히 태반의 유전자 분석 연구가 아니라 정상 발달과 암 발생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록의 결과 요약 부분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태반의 유전체가 돌연변이 부담과 그 특성 면에서 일부 소아암의 유전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함을 발견했다. 라고요. 못을 박는 거네요, 그냥? 네, 서론에서도 태반의 일반 기능을 소개한 다음에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시적인 기관이 마치 암조직처럼 광범위한 돌연변이를 축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그렇게 하면 논문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독자가 논문을 읽는 내내 그래서 암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지? 혹은 이게 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 품게 만들 테니까요. 연구의 중요성을 스스로 곱씹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첫인상을 완전히 재설계해서 이 연구가 가진 본연의 파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이 우리에게 특히 의학적으로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의 임상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현재 논문은 토론, 그러니까 디스커션 섹션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임신 중독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 같은 주요 산과 질환과의 연관성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마지막에 한두 줄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런 후속 연구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식의 그냥 제안처럼 들리거든요. 이 연구가 가진 임상적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는 거네요. 네. 연구실 안에서의 발견으로만 머물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높은 돌연변이율, 특정 돌연변이 시그니처, 유전적 불안정성, 이런 중요한 발견들을 그냥 나열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태반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네, 그게 결국 이 연구를 흥미로운 관찰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가설이 필요하겠군요. 그쵸. 단순한 현상 보고를 넘어서 질병의 원인을 파헤치는 연구로 격상시키려면 가설이라는 다리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SBS18이라는 돌연변이 시그니처가 있어요. 네, 저도 봤어요. 좀 어려운 말이던데요. 이걸 그냥 전문 용어로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줘야 합니다. SBS18은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쓰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유전적 흔적이거든요. 세포가 녹슨다고요? 네. 임신 초기에 태반은 저산소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혈류가 확 공급되면서 엄청난 산소에 노출되거든요. 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세포에 녹이 쓰는 것과 같은 손상을 남기는 거죠. 와, 세포가 녹슨다는 비유를 쓰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녹이 바로 SBS18이라는 흔적으로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신 초기 태반이 겪는 급격한 산소 농도 변화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생긴 유전적 손상, 즉 SBS8이 누적되어 태반의 혈관 생성이나 영양분 공급 기능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임신 중독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의 핵심적인 병태 생략적 기반일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연구는 단순한 유전체 분석을 넘어서
아주 오래된 산과적 난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임상의들이 이 논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던질 법한 질문을 직접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 유산이나 심각한 태아 성장 제한을 겪는 산모들의 태반을 조직 검사했을 때 혹시 특정 부위에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은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있는 것은 아닐까? 아,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런 질문은 이 연구가 단순한 기초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진단 도구나 치료 전략 개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좋습니다. 이제 보니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네요. 태반이 암과 같다는 충격적인 프레임으로 시선을 확 끈 다음에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주요 임신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증거와 가설을 제시하는 흐름이군요.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강력한 오프닝과 설득력 있는 임상적 중요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핵심 메커니즘인 발달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그렇죠. 이 how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앞서 쌓아 올린 what과 why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논문의 그림 3을 보면요. 전문가들은 개통수나 대림유전자 빈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발달 과정에서 특정 세포의 후손들이 태반으로만 갔구나 하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보긴 봤는데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제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분리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한데 스토리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정란이 막 분열하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데이터랑 맞춰봐야 했어요. 어떻게 하나의 돌연변이가 아기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태반에만 남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각화해주는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리요? 네. 복잡한 유전체 데이터를 실제 생물학적 현상과 직접 연결해주는 장치가 없는 거죠.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수정란이 2세포, 4세포, 상실배를 거쳐서 태반이 될 세포, 즉 영양외배엽과 태아가 될 세포, 4세포계로 운명이 갈라지는 포배 단계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 마치 짧은 애니메이션처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포기 단계의 세포 2개 중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세포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세포가 분열해서 낳은 딸세포들을 계속 빨간색으로 따라가는 거죠. 만약 이 빨간색 세포들이 나중에 포배의 바깥층, 즉 태반이 될 부분에만 쫙 모여있고 안쪽의 태아 덩어리에는 전혀 없다면 이때 운명이 갈라졌구나 하고 즉시 이해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논문에 나오는 완전 분리 패턴입니다.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림 3에 있던 그 복잡한 개통수가 훨씬 쉽게 이해되네요. 그렇죠. 그 그림에 있던 세 가지 패턴, 비대칭 기여, 일부 개통 분리, 완전 분리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이런 간단한 개념도로 보여주면 되겠군요. 데이터와 실제 현상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 비전문가 독자들도 이 연구의 핵심 논리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기존 그림 3의 각 패널 옆에다가 해당 개통수가 의미하는 배아 발달 시점의 모습을 단순화한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이 세포기에서 한쪽 세포만 태반으로 분화하는 작은 그림을 옆에 탁 붙여주는 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든 데이터와 생물학적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견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핵심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이 연구의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 만든 시각자료 하나가 수천 단어의 설명을 대체할 수 있죠.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 훌륭한 연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세 가지 핵심 전략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암과 유사한 유전체라는 가장 강력하고 도발적인 프레임을 논문의 맨 앞으로 가져오는 거였죠. 네.
독자의 시선을 처음부터 사로잡고 연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숨겨진 보석의 가장 빛나는 면을 꺼내서 세팅의 정중앙에 놓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확보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요 산과 질환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생물학적 가설로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이 연구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 임상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즉, 보석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병목 현상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시각 자료로 구현하는 것이었죠. 네, 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의 핵심 논리를 더 쉽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이 세 가지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이 연구는 단순히 좋은 논문을 넘어서서 해당 분야의 통념을 바꾸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랜드마크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선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논의가 연구자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된 수정본을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